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연일 무더위 속에 올림픽의 열기까지 더해 뜨거운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31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지난 6일에 개막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 올림픽은요, 경제난에 테러에 영유권 분쟁에 지구촌이 참 한참 그 어수선한 가운데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브라질의 현지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그 브라질 대통령은 뭐 직무 정지 상태고요. 그리고 뭐 지난 월드컵 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만 치안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뭐 경기장의 안전 문제 이런 등등의 참 악조건의 연속입니다.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 우리 선수들도 이번에 보니까 뭐 양궁 선수들 뭐 방탄차로 이동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런 참 악조건 속에서 참 4년 동안 땀 흘린 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은 물론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동아대 체육학과의 정희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열리고 있는 그 리우 올림픽 지금 한국과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나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제가 늙어서 그런가요? 지금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든 올림픽인가요? 예, 아니요, 이렇게 가장 이렇게 열기가 안 느껴지는 올림픽? 아니 그 방금 인사만 하면서 무더운 그 더위에 올림픽 열리까지 더해서 뜨거운 계절이라며. 네, 아니 그냥 뭐 그냥 하는 소리고 실제로 사실 언론계는 뜨겁죠. 이 분위기 띄우려고 애를 아니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 아들 딸들을 봐도 필요한 올림픽에 관심이 없어요. 지난 동계올림픽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지난 동계올림픽은 김연아라는 특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봤던 건데요. 사실 그 2014년에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했잖아요. 네. 제가 체육학과 교수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대회 시작하는 줄도 몰랐고요. 끝나는 줄도 몰랐어요. 맞아, 완전 최악이었어요. 그럼 체육학과 교수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 그건 텔레비 미디어 이벤트일 뿐인데요. 뭐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 거랑은 상관없죠. 음대 교수라고 뭐 매주 그렇게 그 순위 프로그램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언론학 박사인데 나는 왜 매일 그 먹고 살아야 신문 되잖아, 아니 그래도 이게 정당에서 짜잘한 선거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선거 일정 모르면 혼나는데. 그긴 하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요,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뜨겁습니다. 네. 사실은 비정상적이에요. 제가 한 번은 과거에 그 너무 궁금해서 그 올림픽 기간, 월드컵 기간 때 외국 언론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네. 뭐 미국의 NBC, 뭐 일본의 뭐 NHK라든가 신문사, 영국 언론사, 호주 언론사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무슨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도 그렇고 언론사들 홈페이지도 뭐 올림픽 이제 금메달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막 도배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딸림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으로 완전히 이제 도배가 되는데요. 외국 가면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지역 일간지들을 쭉 훑어봤어요. 일면을. 양산의 아들, 뭐 강원도의 딸, 뭐 이런 지역 일간지들도 다 일면에 이 금메달, 은메달을 딴 이 친구들의 출신지들은 자기 동네의 딸이나 아들인 거야. 그게 다 일면으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정 교수님 말씀 이야기하고는 이제 상당히 외국하고는 지금 동떨어진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너무 이상 과열 열기다. 예, 그게 사실은 2002년 때 완전히 이제 네. 황당무계할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가 즐거웠던 건 맞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시, 8시 그 프라임타임 뉴스를 40분짜리 뉴스에 35분을 축구로 채운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죠. 그건 거의 그 이성을 상실한 수준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정 교수님 저하고 방송사 비판하러 데모를 열심히 가가지고 방송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그렇죠. 하루 종일 축구 아니면 월드컵 뉴스를 내보냈는데 저는 그때 이성을 상실하고 막 응원하고 다녔어요. 네, 뭐 대부분 그랬죠. 지역의 할머니들이 그랬대잖아요. 야야 텔레비 고장 났는갑다. 왜 어머니 하고 서울에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요 틀어도 축구고 저 틀어도 축구다. 텔레비 고장 났는갑다.
아니 근데 2002년 말씀하셨지만 저 어릴 때 어릴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2002년 말고요. 네. 80년대 네. 다른 분들은 그때 어리지 않으셨죠. 근데 저는 중학교 막 다닐 때 네. 그때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 기억이 다 나거든요. 카페레이드 하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상 열기가 2002년 때 정점을 찍었죠. 정점이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는 굉장히 하여튼 이런 국제 대회만 있으면 뜨거웠다, 과열이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몸에 남아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거리 응원이 엄청났었잖아요. 서울역, 뭐 시청 광장, 거리 응원. 거리 응원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이 시작을 해서 시작된 거죠. 그 노무현 정부 내내 거리 응원, 그 A 매치만 하면 거리 응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 딱 들어오면서 이 거리 응원이 집회 시위로 그 변질된다고 해가지고 거리 응원을 이제 못하게 한 거지요. 예. 아, 또 그런 예. 흑역사가 있었군요. 예,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정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어쩌면 좀 이렇게 열기가 좀 잦아드는 것도 사실은 당연히 이성적인 패턴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일반적인 흐름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좀 이제 너무 지나친 열기는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맞습니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 그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좀 이전 같지 않은 걸 느끼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이제 조금씩 선진국이 되어가기는 하나 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뭐 여전히 밤을 새워서 중계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내내 지금 올림픽 얘기만 하셨잖아요. 네, 저야 그래가지고 뭐 스포츠 정 교수 광이니까. 말씀하셨던 미디어 이벤트라는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왜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국제 체육 행사가 미디어 이벤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제 이게 이제 스포츠가 커지는 건데요. 아울러서 이제 스포츠 산업이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림픽, 월드컵 같은 미디어 스포츠죠. 상업주의 스포츠죠. 보는 스포츠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고 거기에서 만족감, 행복을 찾는 그러한 스포츠가 아니고 그냥 밤새서 영국 축구 보면서 그냥 뭐 그거로 그냥 끝나는 스포츠가 과연 바람직한 우리 스포츠인가. 강 선배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100kg.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운동을 즐기면서 그런 것도 보면 참 좋은데 운동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이 미디어 이벤트에만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체육 전공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너무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거리 응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거리 응원이 좀 굉장히 좀 독보적이죠. 이것도 외국에서도 거리 응원해요. 월드컵 열리면은요 유럽 가보면은 광장에서 그 큰 스크린에 그 경기 틀어놓고 응원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군사주의적으로 응원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뭐 밴드도 부르고 완전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에 거기가 여기 거리 응원의 성지라고 하는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SK라는 한 재벌 기업이 독점을 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또 현대자동차라는 또 재벌 기업은 강남의 코엑스 쪽으로 가서 또 응원전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 거리 월드컵이나 스포츠를 통한 응원조차도 이제 재벌들이 결국 독점을 하고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질문도 한번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2002년에 응원할 때는 뭐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그 뭐 붉은 악마가 어디 후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논쟁도 있고 기업이 그 축구 응원단에 개입하고 뭐 이랬던 그 이후에 안 좋은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 논쟁 때만 해도 정말 건강했죠. 그래서 붉은 악마도 이제는 좀 뭐랄까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은 하지는 않죠. 그때 워낙 그 비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 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회 때마다 응원가도 계속 바꾸고 무슨 상징물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건 팔아먹기 위한 그러한 마케팅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좋은 응원가 하나 만들어서 계속 그걸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새로운 이벤트를 해서 꼭 새로운 거 사실은 이제 팔라고 하기도 하고 스폰서십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합해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뭐 10억 원 이상의 물품까지 포함하면 그런 그 스폰서를 받는 그러한 거대한 역시 또 군사 조직 같은 그러한 그 응원단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좀 이제 우리는 여기 여의도 정의당 당사 근처에 앉아 있지만 리우 현장 올림픽 현장을 한번 좀 가볼 필요가 있죠. 예, 오프닝에서도 이미 말했지만요, 이번 리우 올림픽은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치안 문제나 뭐 오염 문제, 부실 시공, 그래서 뭐 선수촌 보이콧 파동까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튼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보면은 이 올림픽이요 21세기 들어서 대회를 치를 때마다 역대 최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4 아테네 네, 맞아. 그때 최악이라 그랬어요. 진짜 그때 최악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대회 치르고 나서 그리스의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올림픽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 그 규모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바로 그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리스 경제가 완전히 이제 구렁텅이로 빠져서 침몰했죠. 지금 뭐 EU에서 뭐 나가네 마네 막 이제 이렇게 쫓겨날 지경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보면 뭐 중국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있잖아요. 이것도 그 올림픽을 치르려고 중국 그 정부가 뭐 엄청난 일종의 그것도 베이징 시인에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철거민이 그때 1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뭔가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다 시계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올림픽을 치렀고, 런던 올림픽은 그 테러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치렀던 올림픽이고,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역대 최악의 그 올림픽으로 인증을 받은 올림픽이고, 이번에 리우 올림픽이 아마 소치를 뭐 오히려 능가하는 그러한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세기까지는요 그 개최지가 그 재정 파탄, 재정 적자 때문에 그 부담을 많이 졌던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서 보게 되면은요, 그 개최국의 양극화를 극심화시키고, 사회 그 혼란, 그 국론 분열까지 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문제까지 요번에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재앙의 총체적인 결집체가 올림픽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겠네요. 정말로. 이제 그런 올림픽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그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그 재정 적자가 뭐 아직까지도 지금은 이제 해결됐다고 해요. 30년, 그러니까 그 빚을 갚는데 30년 걸렸다고 했고, 그때 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었던 주경기장이 뭐 아주 그냥 몬트리올시에 글자 그대로 그 재앙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근데 또 이번 리우 올림픽은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은 그 120년 근대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올림픽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켰는데도 실제로 이제 이 올림픽의 상업화로 인한 아까 또 말한 그 미디어의 그 개입으로 인한 수익은 또 엄청 근데 올리겠다. 그게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그 얘기 아마 맞을 겁니다. 뭐 결과는 아직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게 대회 운영으로 인한 흑자예요. 그럼 그 흑자는 누가 가져가냐? IOC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개최한 브라질, 리우는 어떻게 되냐? 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 수입은요 지금 IOC가 계속 이제 늘려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올림픽 개최지들이 특히 한국이 그래요. 뭐 인천도 아시안 게임 유치할 때 그랬고, 평창도 똑같은 얘기하는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84 LA 올림픽을 모델로 삼아서 흑자 올림픽을 이루겠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때 이후로는 흑자가 없었나 보죠. 그냥 자꾸 지금도 21세기 와서 자꾸 20세기 이벤트를 얘기하는 이유가요. 그 이후로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 이후로는 흑자의 올림픽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브라질이나 리우 시민들, 브라질 국민들은 뭐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왜 올림픽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올림픽 레가시 해서 그런 거 막 이제 그 개최론자들은 그걸 막 떠들어대는데요. 올림픽 유산은 뭐냐 하면 그냥 빚더미 유산입니다.
후손에게는 빚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럼 뭐 저 경기장 근처에서 뭐 유명한 운동선수 보고 뭐 그 정도는 이런 정도의 소소한 기쁨이 그런 다겠네요. 기쁨은 마이클 있죠. 펠프스 막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뭐 거? 우리 뭐 내가 좋아하는 선수, 우리 국가의 대표팀 선수들이 승리하고 그럴 때 얻는 기쁨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 폐막 후에 그 손익계산을 따져 보면은요, 개최 도시는요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은 감당 못할 정도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30년 넘게 개최지는 흑자를 못 내고 네. 있는 상황인데 또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서로 막 나서잖아요. 예, 이번에 리우 올림픽도 다른 경쟁 도시들이 예. 이 만만치 않은 도시들이 있었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구의 그 도시들은 대부분 시장이 유치하겠다고 나섰다가 주민들 반대로 철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도시들이 나설 때는요, 시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거를 알고 시작해요. 예를 들면 그 지금 리우가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데 리우가 그때 경쟁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시카고였어요. 미국의 시카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 출신이잖아요. 거기 상원의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시카고가 올림픽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집을 팔아서라도 돕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올림픽을 치르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거를 이제 알고 여기에 재정적인 뒷받침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알고 하는 건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그랬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개최지는요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죠. 뭐 내수 경기가 살아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내수 경기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이게요. 뭐 사고 먹고 뭐 그 이제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이고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임금 비정규직만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것이 흔히 이제 그 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냐를 얘기하고 많이 그걸 이제 중요시 하잖아요. 올림픽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다. 근데 또 이번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 중에는 이 스포츠계의 영원한 그 금은 세력이죠. 약물 파동이 있습니다. 예. 이 러시아 선수단이 이제 이 도핑 파문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에 그냥 또 슬그머니 출전을 하게 됐어요. IOC에서 이제 러시아 선수단 출전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러시아 손을 들어줬는데 사실은 푸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국제 스포츠 업계의 가장 큰 손. 푸틴의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특히 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그 스포츠에 있어서 약물 문제는 뭐 이렇게 도박, 승부 조작만큼이나 사실은 범죄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한두 명의 선수가 아니라 러시아 전체가 걸렸는데 스케일이 이 스케일이 이제 역대 최악의 이제 스캔들인데 어떻게? 그래서 사실 IOC가 그 책임을 각 경기 단체로 떠넘겼죠.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예. 대신 이제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육상 선수들 경우에는 이제 출전을 이제 금지시켰고 그 외에 러시아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이번 약물 파동이 선수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했다면은 IOC도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러시아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종목 선수들도 이거는 뭐 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14개의 나라가 IOC에 요청을 했어요. 러시아 전체 그 받지 말아라. 이거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고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해서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결국 IOC에서 내린 결정은 경기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담을 저쪽에 다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그 러시아가 강대국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이게 이제 올림픽 그 IOC 안에 존재하는 그 유럽 중심주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피에르 쿠베르탱이라는 프랑스의 남작이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에 많이 열렸어요. 뭐 2회인가 3회 때는 미국에 한번 건너갔다 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남미는 이번이 최초라고. 남미 개최 최초죠. 근데 IOC 위원들을 봐도요. 유럽이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그 올림픽이라는 거는요. 축제인데 세계인의 축제는 맞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백인들의 축제예요. 그리고 서구 사회, 유럽 중심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동계올림픽 경우에는 북반구에 있는 유럽이 거의 뭐 휩쓰는 대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IOC 자체에 그러한 유럽세의 그러한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 러시아 경우에는 지난번 소치 올림픽도 동계올림픽도 개막을 했던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라는 인물 자체가 또 스포츠계에 또 꽤 큰 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냥 좀 난처하니 정계단체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요번에 넘어간 건데요. 이제 지금 IOC가 굉장히 난처하게 된 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끝나면 곧장 그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하죠. 근데 그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요.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원회랑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게 다릅니다. 그 두 조직이 사실은 좀 별개의 조직인데 거긴 다른 결정을 했나 보죠. 거기는 러시아 선수단 출전 금지.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올바르네. IOC가 오히려 이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데 최근에는 메달도 많이 따잖아요. 그래도 네. 유럽 중심주의. 그렇죠. 메달을 많이 딸 뿐이지 그래 IOC의 내부의 권력 관계를 보면 이거는 뭐 유럽이죠. 여러분 그 재밌는 게요. 이번에 야구가 이제 다음 올림픽부터인가 다시 들어오게 됐잖아요. 예, 일본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예, 동계 맞아. 예. 그럼 야구가 이제 퇴출됐었잖아요. 예. 그죠? 우리의 우승을 마지막으로. 예. 근데 야구가 퇴출된 이유를 보면 예. 바로 그러니까 이 IOC 내부 권력 관계에서 미국도 예. 사실은 약자인 거죠. 약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퇴출됐던 종목이 두 개입니다. 야구랑 모르세요? 소프트볼이에요. 예. 둘 다 미국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 할 때인데 여기저기 너무 그 미국이 패권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너무 많이 보이고 전쟁을 막 벌이고 해서 유럽에서 그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컸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미국 종목의 퇴출로 이어진 거죠. 네. 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메달 많이 따면 스포츠계에서 권력이 세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또 요 재밌는 역사인데 그 2차 대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1차 대전 때도 대회가 이제 뭐 무산되기도 하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긴 했는데 2차 대전 두 번이나 못 열렸죠. 예. 근데 그 2차 대전 전범 국가가 어디예요? 독일, 일본.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렇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재밌어요, 이게. 60년 올림픽을 로마에서 했고 했었죠. 이탈리아에서. 예. 64년 올림픽을 도쿄에서. 일본 동경에서 했고 68년은 멕시코로 한번 갔다가 72년 올림픽을 독일 뮌헨에서 예. 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전쟁 범죄의 그 죄값대로 다시 이제 죄 사함을 줘서 올림픽을 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의 컴백을 이 국가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 순서가 2차 대전 때의 그 죄값의 역순. 그래서 가장 나쁜 놈인 독일은 가장 마지막에 죄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럼 이제 그 지금 재밌다. 이런 예. 거군요. 예. 뭐 원래 이 얘기는 세계에서 저밖에 저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약물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이미 이제 그 호주의 수영 선수 네. 맥호턴이 이제 그 남자 400m에서 순량을 제치고 네. 우승한 뒤에 근데 보통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몸이 부딪히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수들 뭐 매년 또 모든 경기마다 만나고 하니까 그렇죠. 서로 축하해주고 인사하고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스포츠인데 예. 은메달을 딴 중국의 순양을 이제 완전 무시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 그 호주 간의 약간 외교 문제로까지 지금 진짜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빗나갔는데 이메고튼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약물을 하는 선수들과 인사를 할 만큼 인사를 할 시간도 없다. 시간이 없다.
완전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린 거 진짜. 그죠. 같이 옆레인에서 경쟁한 선수들을 또 우리의 박태환 선수도 또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걸려 있는데 실제로 그 약물이라는 것이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가 보죠. 그럼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투수 로저 클레멘스가 42살에 싸이 영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약물에 의한 거야. 베리 본스도 뭐 약물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선수들 약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하겠죠. 하죠. 야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수가, 그러니까 이 야구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가 한 50몇 개 팀인데 어릴 때서부터 같이 컸기 때문에 다 알죠.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어느 해 몸이 갑자기 붉어지고, 예? 근육이 갑자기 애가 막 생기고 홈런을 막 치기 시작해. 애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 팬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약을 그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근육 강화제를 먹으면요 효과는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축구는 약물을 그 스테로이드 계통의 그 약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축구는 계속해서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물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어떤 종목에 필요하냐면 순간적인 폭발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역도. 정치인한테 필요한데요. 당신 순간적인 폭발력 필요하거든요. 선거 때. 예. 역도 같은 거. 선거 때 해. 그다음에 사이클 같은 거. 사이클. 역도 사이클 그다음에 그 야구. 야구는 늘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수영. 그렇죠. 수영 그렇고요. 그다음에 배구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농구 경우에는 조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육상 뭐 투포환이라든가 그 필드 종목은 당연한 거고 단거리도 필요하고요. 근데 단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마라톤 선수들은 약물 같은 거 생각 절대로 안 하죠. 그런 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걸 한다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물이 처음에 문제가 된 게 이제 프로야구에서 호세 선수가 이제 약물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먹는 그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경주용 말이 먹는 스테로이드를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충격적인데.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그 KBO라든가 프로야구 쪽에서 어떻게 여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했냐면 그거는 호세라든가 이런 외국인 용명 선수들이 들어와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뭐 호기심 있게 봤을 뿐이다. 우리 선수들은 안 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선수들이 알아서 다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을 안 떨리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 우황청심환이 왜 필요해요? 심장이 안 떨리는 건 우황청심환 아니에요? 뭐 그 정도만 먹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알약으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심장이 떨리는 거 왜 심장이 떨리고 그다음에 심장이 안 떨리면 어떤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 경우에는 이제 타석에 선 타자들뿐만이 아니라 양궁 그 시위대에 선 양궁 선수라든가 사격 선수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심장 떨리는 걸 줄여주는 그러한 약물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호주의 호튼 선수가 우승을 한 뒤에 순양 선수를 이제 무시하고 인터뷰할 때 나는 약물을 해서 걸린 선수와 인사할 시간은 없다. 그다음에 내가 왜 약물을 한 선수와 라이벌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열심히 정말 땀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나는 이 올림픽 무대에 등장을 했는데 쟤는 약물 먹어가지고 메달 따고 나랑 같이 여기 출전해서 같이 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모욕과도 같은 거죠. 얘는 약물로 사기친 애인데. 사실은 저도 요번에 그 승부 조작이 프로야구에서 문제가 됐는데 뭐 승부 조작 때문에 축구도 그렇고 뭐 구속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은요 사기예요. 명백한 사기예요. 팬들에게, 관중들에게, 돈 내고 경기장에 들어온 관중들에게, 그다음에 그 엄청난 중계권료를 지급한 방송사에게, 국민들에게 사기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옥 가야 되죠. 저는 이 약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팬들에게, 국민들에게 뭐 IOC라든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그 자기 동료들에게, 그러니까 동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나는 선발돼서 올림픽 대표팀으로 나간 거고 거기에서 메달도 따는 거잖아요. 다 사기죠. 난 이것도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자들한테 기회박탈을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그럼 불공정한 경쟁 정도가 아니고요. 사기예요, 사기.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저 어릴 때 그 생각나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하키팀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요. 필드 학교? 예, 예. 그 친구들 운동장에서 맨날 운동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맨날 맞고 있어요. 하키 스틱으로. 맞아요. 아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키 대가 없어진 때도 있었어. 그 하키 그래요? 폭행 때문에. 아니 중학생이면 지금 생각하면 작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애들이죠, 어린 애들이죠. 예, 그 중학생 키만한 하키 스틱으로 막 패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 보면서 와,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 경기하는 선수들은 보통 못 이기면 죽지 않나요? 죽도록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약물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축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남에선 그리고 전국체전 그 소년체전 그때 많이 맞으셨어요? 그 경남 대표 선발전에도 이제 출전을 하고 했는데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있고 축구부가 없는 중학교 있고 통영에는 중학교 2개밖에 없었어요. 맞는 게 무서워서 우리 아버지가 돈 써가지고요 뺑뺑이 안 돌리고 축구부 없는 학교로 갔잖아요.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기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어릴 때부터 운동 선수들의 인권 이런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이런 것만 맞아가면서 배우고 이런 게 몸에 익으면서 말하자면 하여튼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자기 의지도 있겠지만 몸에 익은 외부적인 압력, 강압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전하고는 엄청나게 좋아졌죠. 지금 이 학원 스포츠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옛날보다는 좋아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운동장에서 벌건 대낮에 그렇죠, 애들 그냥 엎드려 뻗쳐 시키고 때리고 했잖아요. 네, 제 동생도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내 동생은 운동장에서 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뭐 그때 되게 막 눈물 나고 그랬거든요. 네. 주먹으로 택조가리 때려버리고 발로 차고 뭐 개돼지 직업이었지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옛날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어떻게 나아졌냐 하면 숨어서 때리나 보죠. 숨어서 때리죠. 아 그래요? 예, 대놓고 때리지 못하고 숨어서 때리죠. 그럼 맞느니 약물해가지고 1등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 스포츠계의 비리, 폭력 문화 이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꾸기 힘든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운동을 시작하는 선수들 사실은 부모가 시키는 거죠. 네. 근데 다 운동 왜 시작하냐 하면 99%는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대학 입시랑 우리나라의 학력 사회, 학력 학벌 문제랑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학교 때 운동해서 성공 못 해요. 네. 저도 제 아들 맞습니다. 운동 시켜볼까 해서 감독하는 친구한테 운동 시킬까 우리 애 했더니 중2였거든요. 그때 지금 안 돼. 요즘엔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는데요. 초등학교 때 개인 레슨까지 시켜가면서 운동을 시켜요. 특히 골프 같은 경우는 12살 때 뭐 1년에 한 1억 5천억씩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 쓰기도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운동만 시킨단 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수업 안 들어가요. 그럼 중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교실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학력이 테러가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데 이제 운동부 보면은요. 연습 경기 같은 거 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부모들 보는 앞에서 감독이 애들을 때려요. 나이가 40, 50 먹은 사람이 고등학교 막 2, 3학년 이 어린 애들을 체중을 실어가지고 막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막 뻥뻥 나가 자빠지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그거를 보고요. 어머 하면서 끽소리 못 합니다. 감독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라는 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반 공중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 니들 나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탈권을 가졌으니까 그런 식이 이제 되니까 이 스포츠계의 이 문화가 바뀌긴 좀 이제 힘들죠. 예. 좀 너무 우울한 얘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쩌면 맨 마지막 지점에 비극이 이제 약물 이제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 역시도 이렇게
또 경기가 끝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또 그 도핑 테스트에 걸린 또 선수들이 또 파문을 일으켰죠. 저는 또 88년 올림픽 때 우리 100m 벤 존슨. 야가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생각납니다. 예. 이번 올림픽에 또 뜻깊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나라에게만 좀 의미 있는 것이지만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 지 80년째 되는 올림픽입니다. 그래도 뜻깊은 얘기 할 게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저는 송기정 선수 얘기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그때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송기정 얘기만 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1등만 기억해요? 네, 우리 1등만 기억해요. 근데 사실은 남승용 선수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는데 하여튼 이 그 송기정 남승용 선수가 그 아직도 일본 선수로 이제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식민지였으니까. 네, 뭐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뭐 송기정 선수의 국적 회복을 위한 뭐 특별 견해안 추진에도 나섰다고 하는데, 이 국적 변경은 어려운 건가요? 이제 기록을 바꾸는 건데 그 뭐 이 문제는 저도 뭐 IOC에서 제가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게 IOC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국제법상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제 국가들이 뭐 쪼개지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걸 IOC 측에서 뭐 전향적으로 바라볼지 이건 저도 좀 뭐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뜻깊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리우 올림픽이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그 난민 팀이 있잖아요. 입장 저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개막식에서 좀 뭉클한 장면이었죠. 네, 뭐 그 10명 그 선수가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뉴스 보니까 그 중에 그 시리아 출신 수영 선수. 대회 나가서는 실제로는 41등 해서 저 예선 탈락했는데 그 시리아에서 그리스로 그 난민들이 배 타고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보트가 가라앉기 시작해가지고 언니하고 같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면서 배를 밀어 올리면서 3시간 30분 동안 수영해서 몇십 명을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나왔다고. 수영 선수로. 네, 저는 그 선수 수영하는 게 훨씬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그 스토리가 좀 많은 올림픽이 돼야죠. 너무 이제 뭐 금메달, 은메달 뭐 이것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개수 세 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등수 매기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 등수는 매기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금메달만 가지고 카운트해요. 역시 1등만 보통 안에는 미국은 그 총 개수로 총 메달 수. 근데 그것도 미국을 가도요. 언론사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우는 뭐 어느 언론사를 봐도 또 대한체육회에서 집계하는 걸 봐도 금메달만 가지고 집계를 해버리니 금운동순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최민호가 그랬잖아요. 이 선수가 나중엔 결국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그 전 대회에서 동메달, 유도회 최민호 선수가 그 지금 전에 이제 올해 코치죠. 이번 동메달을 땄거든요. 자기는 동메달을 따고 너무 좋았대요. 자기 너무 좋았고 너무 신났고 세계에서 3명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3등 안에 들기도 힘든데 자기 반에서 3등 안에 들기도 근데 힘들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체육회에서 아니면 올림픽 거기 그 한국 팀 쪽에서 자꾸 이게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사람 부르고 하는데 자기는 아예 취급을 안 하더래.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너무 열 받아가지고 소주를 7병 반을 마셨대잖아요. 선수가. 네, 그 동메달 따고 너무 기분 나빠서. 자긴 좋았는데 원래.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대한체육회와 한국선수단과 그다음에 언론계가 동메달 딴 선수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금메달 따면은 다 안타깝다. 안타까운 은메달. 뭐 이렇게. 통한의 뭐 분두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국민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은메달 따는 선수를 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 한 20대 30대 때까지만 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괜히 내가 억울해. 분해. 이런 1등 우선주의가. 그리고 막 계산해요. 저는 막 계산을 했어요. 무슨 계산하냐면
이 선수가 그때 조금만 잘해서 금메달 따고 누가 실수 안 해서 금메달 따고 누가 오심 안 당해서 금메달 땄으면 우리가 2등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등수에서 이러면서 우리가 막-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는 사실은 32강에서 유도가 첫 게임이잖아. 예. 32강이. 거기에서 아니 64강에서부터 시작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대체로 이제 32강인데 첫 게임 나와가지고 한 30초 만에 한 판으로 엎어지는 친구들이 못 일어나고 울고 있는 거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예전에는. 그리고 이번에도 초반에는 좀 가슴이 아팠어. 근데 대회가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선수권 대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 아시아면은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 국내 선수권 수많은 대회 중에 하나인데 올림픽에 대한 그런데 해설을 하는 사람이 4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저기까지 갔는데라고 하면서 4년을 그 한 판에다가 다 엎어 넣잖아요. 이런 그 해설도 이제는 지양돼야 되는 해설 아니에요? 아, 연금 주는 건 올림픽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걸어요. 올림픽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운동만 한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뭐 그저께 정보경 선수가 어저께 땄나요? 예. 뭐 안바울 두 사람 두 유도 선수가 다 은메달에 그쳤어요. 언론 표현에 따르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안바울 선수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뭐 금메달을 예상했는데 은메달에 그치는 바람에 뭐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더라. 그 안타까운 사진이 이렇게 뭐 언론에 뜨기도 했는데요. 근데 매는 진짜 아니었어요. 저는 생중계로 봤거든요, 새벽에. 네. 그렇게 근데 유도는 이제 뭐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긴 그 이탈리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사실은 진 거는 진 거고. 근데 오히려 일본의 그 손 뿌리치는 게 더 보기 안 좋았지. 네. 뭐 그것도 뭐 그렇지만 하여튼 괜히 개매너였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아직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인생이 거기서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 잘못은 아닌 것 제가 같아요. 그 기사 하나 이렇게 제가 오면서 봤는데 정보경 선수가 이제 역시 이 선수도 은메달에 그쳤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금메달. 머리카락은 금빛은. 근데 기사에 이렇게 나왔대요. 금메달을 딴 아르헨티나의 파울라 페라토는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본인의 전공인 의대로 돌아가 의학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운동을 하고 올림픽 챔피언도 이게 자기 인생의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젊었을 때 했던 운동일 뿐이고 자기 인생은 원래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 인생이 가능한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 선수들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부터 운동만 했고 운동기계로 컸으니 나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는 거 외에는 난 내 인생에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런 게 돼야 매너도 차릴 그럼요. 여유가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경우가 많단 이야기를 말이죠. 들어보면 우리나라 예체능은 인생을 건 도박인 거죠. 그래서 그죠? 인생을 건 도박이고 제 친구도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뭐 축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뭐 씨름 육상까지 이제 고등학교까지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씩 했어요. 뭐 내신 등급이 15등급이라서 그렇지. 내신 등급이 15등급이라서 그렇지. 15등급 오랜만에 듣는다. 예. 내신 등급이 15등급이 그런 등급도 있긴 있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숫자가 많은 게 좋은 등급인 줄 알았지 그때만 해도.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씩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실을 들어가도 익숙한 분위기고 이제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축구를 성적이 나쁘지. 축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4학년 때부터 같이 공을 찼는데 걔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특히 한 친구가 가장 안타까운 게 고등학교 장신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했는데 코치가 워낙 때려서 하루를 토낀 거야. 그 잡혀온 거야. 그때부터 출전을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어째 해가지고 실력은 우리 중에서 정말 쟤는 국가대표 할 애다라고 했는데 이제 특기생으로 못 가고 그 경북대 체대를 시험 봐서 간 거야. 공부했네요. 그래도 그 친구는. 그러면 걔들이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호 감독을 한번 그 술자리에서 이제 통영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김호 감독이 했 이야기가 나보다 훨씬 축구를 잘한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은 축구하고 공부를 병행을 해가지고 좋은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나는 그물마하고 그 같이 운동을 하면서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축구만 해서 그 여기까지 왔는데 걔가 만약에 나처럼 축구를 했었으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운동선수가 됐을 거고 뛰어난 감독이 되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김호 감독이 최근에는 그 통영에서 이제 총감독을 좀 했었어요. 예. 축구부 총감독을 했는데 학생들 수업 시간에 운동시키지 마라. 공부시키라. 근데 이런 방침을 그 김호 감독이 동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때 운동선수로 수업은 다 들어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보내잖아. 그래서 좀 양식 있는 학교는 오전 수업은 들어가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양식이 없는 학교 그냥 아침서부터 그냥 다 그냥 뺑뺑이 돌리고. 제가 전교 꼴찌를 한 번도 안 했거든. 근데 우리가 그 문과반이 378명인데 항상 377등, 376등 정도를 했는데 꼴찌하는 놈이 우리 반 애였어요. 탁구부. 1년 동안 고3 1년 동안 걔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걔가 항상 깔아주니까 나는 전교 꼴찌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제로지. 아무리 자대고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양 박사님 같이 운동선수를 발판 삼아서 꼴찌를 모면하고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스포츠 쪽의 문제들을 칼럼을 써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제보 같은 것들도 좀 들어와요. 그리고 뭐 느낌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한 번은 이메일을 받았는데 캐나다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에요. 수영 쪽에 초등학교 때 자기 야구부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가장 잘한 결정이 뭐냐 하면 그때 운동을 관둔 거였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의대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일단 스포츠가 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모님들 경우에 우리 애 그냥 운동 시켜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또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대학 돈으로 입시제도 봐도 로또가 아니야. 프로 팀에 간다 하더라도 계약금 뭐 5천만 원 받고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첫 해에. 그리고 그 중에 나중에 몇 년 지나서라도 그 팀의 1군에 가서 선발로 뛸 수 있을 정도의 아이가 과연 확률상 몇 프로나 될까?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국민학교 축구 선수인데 저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팀이었어요. 근데 전원이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갔습니다. 저만 빼고. 저는 저도 맞는 것 때문에 국민학교 때도 이렇게 맞는데 중학교가 얼마나 더 세게 맞을까라는 공포 때문에 저는 뺑뺑이로 갔는데 우리 팀에서 전국대 MVP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형님 동기들 중에 유명한 선수가 누구예요? 없지. 동기에서는 없어. 전국 태강 치험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국가대표는 한 명도 못 나오고 그때 MVP를 받은 친구가 청소년 대표까지는 갔어요. 근데 뭐 부상당하고 이래가지고 되고 끝까지 공을 찬 선수 중에서 그냥 그때는 프로리가 없으니까 실업팀의 선수가 된 선수가 한 명이에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 친구는 와서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국가대표가 된다는 거는 밑에 5천 명을 까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 운동선수들 그 얘기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진보 정치인 같아요. 인생을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경기는 계속 나가야 돼. 그리고 또 우리는 진짜 딱 1등만 기억해요. 2등도 낙선이야. 저는 앞으로 이 운동선수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소선구조에서 중대 선구조를 바꾸면 2, 3등도 붙을 수 있는데. 그 지금 제도가 안 바뀌었잖아요. 일본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야구팀, 고등학교 야구팀이 한 55, 6, 7 뭐 이렇거든요. 일본은 몇 개일 것 같아요? 2,000개가 넘죠. 몇천 개, 2,000개. 3,000개? 3,000개? 제가 4,000개라고 하니까 누가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5,000개래요. 계속 늘어나는구나.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한 2배라고 일단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 50몇 개 팀인데 일본은 5천 개의 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야구팀은 한 팀에 몇 명일까? 몇 명일 거예요? 20명? 20명 정도. 30 절대로 못 넘어요. 그러니까 20 몇 명 가지고 경기를 하려니 애 하나 도망가면은 그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애 하나가 또 돈이거든. 우리는 한 20 몇 명이죠? 그럼 일본은 5천 개가 있다는 일본의 고교야구 팀에는 한 팀에 몇 명일까? 한 50명. 원래 아마 100명씩 돼요. 100명이에요, 100명. 그러면 약간 취미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일본에서 고등학교 야구팀 있잖아. 얘네들은 이제 갑자원대 고시엔 가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중에 그럼 한 팀에 한 학교에 100명의 야구팀이 야구 부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프로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애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한 명이거나 두 명이나 없거나. 그래요. 얘네들은 그냥 운동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럼 자기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해서 대학 가요. 대학 간 다음에 거기에 야구부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요. 거기 가서 또 사회인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국가대표팀을 뽑으면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회인 야구 출신이 한 반 되잖아요. 예전에는 한일전 네, 해도 네. 사회인 야구들. 그렇죠.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상대하는 건데 스포츠라는 게 이렇게 가야지. 그 젊은 10대, 20대 아이들을 가둬놓고 검투사 기르듯이 운동기계로 길러서 사회에는 준비 안 된 채 내보내고 걔네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승부조작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걔네들의 성장 과정은요. 인터넷 도박에 빠지기 가장 좋은 최적화된 상황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성은 어디서 배워? 이제 프로 가서 그때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고 해서 그걸 마냥 그렇게 좋아할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올림픽과 같은 또 이런 또 초대형 이벤트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금메달 따면 꼭 지금도 그러죠. 뭐 대통령이 축전 보내고 뭐 이런 이제 또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또 굉장히 민감한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선수들이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하나씩 목에 걸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1%씩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2002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스포츠 이벤트였던 2002년 그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 37.5%에서 44.2%로 급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40%에서 48%로 급상승했답니다. 뭐 런던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요. 런던 올림픽 때는 좀 아주 유난히 지금 그랬죠. 그때 마침 축구팀이 예. 이제 3, 4위 예, 전에서 이겨서 일본을 그것도 예. 꺾고. 그래서 이제 동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에 가려고 했죠. 가려고 하다가 결국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그때 만약에 갔으면은 정말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 이번에도 그 한국 축구팀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새벽에 독일하고 네, 3대3으로 아깝게 박근혜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예. 축구팀에 대한 응원은 구분해서. 근데 이게 싶네요. 보면은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스포츠라는 게 일종의 그 신체 활동을 통한 전쟁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정 지도자 대통령도요. 전쟁 벌어지면 지지율이 급상승합니다. 그렇죠. 예.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마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나 그 대통령들이. 부시 대통령 그 아들 네. 부시 경우에도 전쟁 벌이고 나니까 지지율이 90%까지 뛰어 올랐어요. 9.1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예. 그 약간 결집하는 그런 게 있는데 스포츠 경우에도 일종의 대리전 같은 그러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대리전을 때문에 한 결집 국제 효과다. 무대에서의 승리, 예. 전쟁에서 승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올림픽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지도자에게는 상당한 플러스가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축구 에피소드 런던 올림픽 때 제가 그 런던에 있었었는데 우리나라가 8강전에서 영국하고 이제 붙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지상파 최고위층 두 사람을 그 다음 날 이제 대진표가 확정된 영국하고 확정된 대진표 다음 날에 조찬을 했어. 지상파 최고위층 두 사람이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 있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중계를 그렇게 때려받고 이걸 하면 4강까지는 가야 되는데 8강 중계를 못하는 방송사야. 그 방송사가. 8강 중계를 못하고 그
우리나라 축구 경기는요. KBS, MBC, SBS 중에 두 회사만 그렇죠. 경기를 할 수가 중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8강 경기를 못 하고 4강을 가야 중계를 할 수 있는 회사 그 관계자 두 사람하고 아침을 먹는데 표정이 영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축구 전문가로 볼 때 영국한테 이긴다. 그랬더니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잖아, 이겼잖아요. 영화 네. 1대0으로. 그 대박 터진 거죠. 지상파가 다 대박 터진 거예요. 그 올림픽 중계료를 지상파가 그 n분의 1로 나누어서 지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4강 가고 그다음에 3, 4위전하고 두 경기를 사실상 더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방금 떨어졌으면 거기에 두 경기는 없는 거니까. 네, 그 당시 목표가 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8강까지가 목표였는데 4강 가서 3, 4위전까지 두 경기를 더 했으니까 대박 터지고. 그렇게 예언하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미로가 올라간 거잖아요. 안 됐대잖아.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올림픽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스포츠 전 세계 스포츠인의 재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네. 저는 올림픽 때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뻔한 기사 중에 이런 거 있는데 좀 유치하다는 생각 들어요. 뭐냐면 야 베트남 사격 금메달 땄는데 알고 보니까 감독이 한국 사람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양궁 은메달 땄는데 그 뒤에는 한국 감독이 있었다. 기분 좋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분 좋고 말고를 떠나서 그 얘기가 꼭 나와요. 이게 말하자면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대한 행사를 항상 그 국가의 시선으로 한번 이렇게 거르고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사고 방식이 그 올림픽 그 경기를 일종의 전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전체가 다 비슷한 논리 속에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옛날에 우리 저 월드컵 4강 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 외국인 감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열심히 한 우리 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그냥 진짜 스포츠 그 경기에 뛰었던 그 선수들의 그래서 히딩크를 명예시민으로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든 거잖아. 아니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이 겪었던 어려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뤄낸 성취 네, 그 자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싶은데 우리 올림픽 시간이 며칠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 광으로서 참 올림픽을 보면서 제일 좀 따뜻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우리 강 대변인이 얘기했던 난민 입장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후앙 수언빈인가요? 그 베트남 금메달 최초로 딴 그 사격 우리 진종호 사격 황제께서 미끄러졌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근데 저는 그 베트남 우리 진종호 선수가 37살이에요. 근데 그 금메달을 딴 후앙 수언빈은 42살입니다. 나이로 보면은 정말 거의 선수 생활을 참 하기가 직업이 뭐예요? 혹시 대통령 경호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리고 사실 뭐 삼국 그 박충성 감독이 뭐 했다지만 2014년부터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기나긴 그 사기력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최근에 가서 이렇게 활용 점정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저는 정치적 경제적 약자의 국가들이 이런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서로가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왜 우리 스토리가 많은 올림픽이 돼야 된다. 메달이 아니라. 근데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스포츠의 상업주의가 더 강화되면서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상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도 이제 곧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네. 이제 평창 이제 올림픽이 안 할 수가 없군요. 그죠? 근데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평창은 최소 2,244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감사원 조사에서 이렇게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적자는 누가 메꿉니까?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죠. 근데 감사원 에서 2천 뭐 몇백억 적자라고 얘기한 그 액수는 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회 운영을 통해서 예. 만들어지는 적자인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또 안게 될 적자. 당연히 수익이 나요. 그 수익은 다 이제 IOC에서 가져가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2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냐 하면 15조가 넘어갑니다. 15조가 넘어가는데 이거 대회 치르면 아니 대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고척돔 야구장 예. 있죠. 잘합니다. 처음에 네, 저희 동네. 예산 그거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 또 뭐 아는 척 하려고 그런다 그러시지 말고 500억 정도였어요. 그때는 반돔 형태여서 500억 정도였는데 이제 공사 끝났죠. 지금 야구 하잖아요. 네, 그죠? 하고 있어요.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결국 설계 변경을 7번 해요. 예. 그래서 3천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영화의 전당 있죠? 이것도 처음에 예산은 400억에서 시작했는데 끝나니까 1,800억. 그러니까 이 국책 그 공사 시설물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이랑 끝날 때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 몇 번 하게 되면은 이게 2배, 3배가 아니고 4배, 5배 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평창도 지금 예산은 15조라고 하는데 저는 20조는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올림픽이잖아요. 그럼 스포츠 시설에 들어가는 돈인가? 그게 아니죠. 스포츠 시설, 경기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디에 들어가요? 다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 가는 거기까지 길 가는 뭐 놓고 KTX 고속도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강원도 이제 도민들이 열렬하게 이제 원하셔서 그분들의 염원이었죠. 동계올림픽 개최가. 근데 사실 거기에는요, 그 시작하게 된 거를 보면 김진선 당시 도지사의 정치적인 욕심. 당연히 있죠. 그때 뭐 용꿈 꾼다 그런 얘기도 막 나왔는데 이거 유치만 하면 나는 중앙정계로 간다. 근데 결국 안 됐죠. 근데 또 그 강원도의 기득권자들, 투기꾼들 이런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사실을 스포츠를 좋아해서 올림픽을 유치했겠어요? 토목공사를 좋아해서. 토목공사죠. 그래서 올림픽만 유치하면 나는 부자가 된다라는 이러한 환상이 뭐냐면 사실은 공사판이 여기저기 벌어지게 되면서 국고가 여기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15조요. 다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도로나 철도가 네. 수익이 나는 건가요? 여기 수익 안 나죠. 수익이 난리가 없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국책공사, 뭐 공기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은 흑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를 그렇죠.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는 이게 해도 너무하다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횡계리에 개폐막식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개폐막만 위해서. 개폐막만 위해서 이 시설을 짓는 거예요. 원래는 이름이 개폐막식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장이 아니고 개폐막식장이에요. 네. 근데 원래는 문체부에서 강릉시 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맞아요. 써라. 네. 돈 줄게. 이걸 거부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알펜시아 쪽에 그 시설을 그러면 활용해서 해라. 이것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인구 4천 명밖에 안 되는 횡계리에 개폐막식장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짓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400억짜리입니다. 그것도 물론 뻥튀기가 될 거지만 2배, 3배 전 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이 경기장을 개폐막식장을 지으면 그다음에 쓸 일이 있겠어요? 3만 명 들어가는 이 개폐막식장을 그 4천 명이 매일 모여도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 줄이기 또 이제 해체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경기장 경우에는 1,400억을 들여서 경기장을 지은 다음에 올림픽 끝나면 유지비가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거든. 네. 그죠? 1년에 30억, 40억씩 계속 꼬라박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 경기장을 해체한다. 그럼 해체하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넌센스가 막 날아다니는 게 이게 올림픽이에요, 이게. 1,몇백억 들여서 경기장 짓고 1,몇백억 그만큼 들여서 경기장을 해체하고. 이 올림픽이 과연 이게 상식적인 것인가? 그래서 건설하고 또 해체하기 하는 데까지 다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몇 개 경기장은 그래서 그 강릉과 평창의 그 시설물들을 다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떤 경기장은 뭐로 바꾸고 뭐로 또 바꾸고 근데 이 바꿀 방법도 없는 거는 그냥 해체시켜 버리고 근데 아니, 그럼 이미 바꿀 때 알고 돈 또 들어갑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딴 강원도가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잠실 주경기장 8만 석짜리를 지어놓고 그걸 얼마나 활용했습니까 그 뒤에. 거기 그 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은요. 8만 석짜리 경기장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쓰냐 하면은 뭐 가끔 뭐 축구 A매치 좀 큰 거 할 때 가끔 했고 요즘엔 상암 생기니까 그것도 안 하지만 콘서트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콘서트 가끔 하고요. 콘서트도 너무 크고요. 저 그다음에 종교 행사들만 뭐 해요. 삼성에서 체육대회 할 때 예, 한 번 예, 1년에 한 번 무슨 쓰고 종교 그다음에 행사. 통일교에서 합동결혼식 할 때 한 번 쓰고 예. 그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허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허문다고요? 예. 좀 허물고 허물고 예. 다시 뭐, 허물고 예. 또 뭘 한대요. 그리고 또 2002년 월드컵 경기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국내 월드컵 축구 경기장은 프로 구단들이 다 차지해서 좀 그래도 아니, 활용도가 높잖아. 아니요. 근데 보십시오. 어디 저기 제주도 그 스키포 경기장. 그 1년에 그 유지비가 한 55억 들어간대요. 근데 1년에 그 경기 몇 번 하느냐. 그리고 서울시도 제대로 서울시 수원시 정도 경기장 정도가 활용이 되지 나머지는 그만한 규모의 운동장이 사실은 아니 그러면 필요가 예전에 없죠. 올림픽 한다고 만들어놨던 각종 경기장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뭐가 문제냐면 역도 경기장. 예를 들어서 역도 경기장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나요? 그런 경기장들은 그래도 좀 쓸 괜찮아요. 수가 있어요. 작으니까. 체육관들은. 아, 사실 체육관들은. 옛날에 역도 경기장에서 저 전당대회 한번 했어요. 그 역도 경기장인 지금은 우리 금융 아톨이라는 뮤지컬 전문 극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아 그렇군요. 올림픽은 왜 제가 나쁜 행사냐 이벤트냐 하면요. 평상시에 쓸 수 없는 경기장을 지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올림픽 그 주경기장 가보시면은 많이들 가보셨겠지만은 본보석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경기장은 저 멀리 있어요. 이 중간이 굉장히 멀어요. 거기에 운동장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매스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이상한 경기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400m 트랙 예, 꽂아놓. 그러니까 400m 트랙조차도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 올림픽 개폐막식을 하려면 매스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경기장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경기장을 이상하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이 냐오차오라고 그때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뭐 밤에 불 켜놓으면 이쁘기도 하고 그 새둥지 모양을 따라서 한 건데 그 경기장이요 1조가 들어간 경기장이에요. 1조짜리 경기장이에요. 근데 중국도조차도 그 경기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프로팀한테 야 공짜로 줄게 와라 했는데도 그 프로팀이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폐막한 다음에 그 냐오차오 그 경기장을 언제 쓸 수 있었냐. 올림픽 1주년 기념 투란도트 오페라 공연을 했어요. 그때 한 번 썼어요. 지금도 뭐 비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야, 그런 중국 같은 데서도 그걸 소화 못하면 그죠.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도 소화를 못하면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내수가 살아나고 뭐 관광객이 오고 아니 올림픽 했다고 우리가 거기 관광 갑니까? 그 관광객은 관광 유적이나 이런 정말 그 관광을 위한 것들이 그 유치를 하는 거지 드라마.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한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특히 이제 이 스포츠 마케팅 하는 이 학자들이 막 그 스피커가 돼가지고 이거 하면 좋다라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언론사에서 상당수 언론사가 이걸 또 막 받아쓰고 하면서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광고도 조금 더 들어올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외국 학계에서는 이거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 효과 없다.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끝난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이거를 지금도 써먹고 있으니 참 통탄할 노릇이죠. 그 학자들한테는 뭐 이익이 가나 보죠. 뭐 좋은 밥 몇 번 먹고 뭐 그러겠죠. 높은 사람들 만나고. 교수님은 뭐 저는 얻어 드실 올림픽은요. 일이 없겠네요. 올림픽은
지금 저렇게 해서는 이제 의미 없다고 보고요. 대회 자체를 줄이고 그냥 운동만 하고 그다음에 그 삼성이 IOC 파트너고 현대자동차가 FIFA의 또 공식 스폰서 가장 큰 물주거든요. 이제 지금 올림픽 경우에는 11개 그러니까 이 스폰서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죠. 가장 높은 게 그 파트너인데 삼성이 그 파트너예요. 지금 올림픽은 11개 기업인가? 그런데 올림픽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의 1조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개 기업이 내는 그 1조 가까운 스폰서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다단계 또 이 또 스폰서들이 있어요. 맨 밑에 가면 이제 물품 공급하는 그러한 그 기업들이죠. 아, 뭐 이게 X가 엄청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X가 기본이 다 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중계권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우 올림픽이 최고의 그 흑자를 낼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거의 200개 나라온 나라로부터 중계권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중계권료를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 일본. 미국이죠. 미국. 미국의 하계 올림픽은 대부분 NBC가 하는데 이번도 NBC가 하나. 근데 미국 방송사가 내는 돈이 제일 커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미국을 뺀 나머지 모든 나라의 중계권료를 다 합해도 미국보다 적어요.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이 크고 중계권료를 많이 내는데 요번에 보세요. 우리는 12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보면 힘들죠. 예. 근데 미국은 시차가 갇혀. 그러니까 미국이 요번에 많이 냈을 거예요. 다른 올림픽보다 굉장히 많이 냈을 거예요. 왜? 시차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장사거든. 그러니까 그 요번에 올림픽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 고객이 가장 프라임 타임대에 결승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조직위원회가 미국 그때 NBC와 이제 협상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방송사로부터 중계권을 많이 뜯어내야 이게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왔냐면 야, 니들 꿈깨 못 줘 그렇게. 그러니까 LA 그 직전 대회가 LA 올림픽이었는데 LA 올림픽보다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4년이 지났으면 더 줘야 되는데 더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황당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LA 올림픽은 반쪽 대회라고 했는데 소련 쪽이라든가 이런 동구권 나라들이 참가 안 했잖아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올림픽을 치르는데 12년 만에 처음 치르는데 중계권료를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안 준다는 거에서 왜 하니까 보니까 시차. 야, 안 봐. 미국 사람들은 낮밤이 뒤바뀌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맞아요.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예. 미국 방송사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중계권료를 얻기 위해서 뭐였어요? 난데없이 서머타임을 했죠. 예. 아, 맞아요. 그렇죠. 88년 올림픽인데 87년도에 갑자기 서머타임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했어. 이걸 왜 하지? 아니, 요즘 젊은 분들은 서머타임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 왜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근데 그 서머타임을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했더니 그때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 낮이 길어지긴 길어져요. 그때 삼겹살 먹고 막 취해가지고 8시에 나왔는데도 막 훤해. 그래서 서머타임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87년에 하고 88년에 하고 89년에 없앴어요. 그래서 그때 뭐야 이게 뭐 생산성 높이려고 선진국은 나한다며. 알고 보니 올림픽 때문에 한 거였어요. 뭐냐면 미국의 특히 미국 중에서도 뉴욕 NBC의 헤드쿼터가 있는 뉴욕의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 1시간이라도 땡기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1시간 가지고 맞아요. 1시간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뭘 했어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뭐예요? 육상이죠. 육상 단거리죠. 예? 육상 단거리를 오전에 했잖아요. 예, 오전에 결승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해서 중계권 조금 이제 더 반환했는데 그래서 그 올림픽 상업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스폰서십이랑 이 중계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그 스폰서십의 1등급이 조단을 내야 된다고요? 저는 그때 서머타임 그 1시간 땡겨가지고 시간 계산하고 이러면서 좀 피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1시간 또 일찍 학교 가야 되고 막. 문제가 뭐냐면 그 동계올림픽 꽃이라고 하면 역시 또 피겨 스케이팅이죠. 그렇죠? 보통 밤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할 때도 밤에 뭐 8시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평창 올림픽. 그죠? 벌써
태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 피겨 스케이팅은 오전에 하게 됩니다. 미국 보라고. 미국 시간 맞추려고.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추려고. 근데 애들 막 눈 비비고 나와서 이제 이 점프하는 걸 보겠네요. 저 리오 이번 지금 올림픽도 그 수영 뭐 이런 결승전이 저녁에 있는 이유가 그 MBC 방송 아니 보통 보통 하여튼 낮이 그러니까 오후랑 저녁이 제일 좋죠. 네, 그래서 미국을 고려해서 또 그렇게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사실 언론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새누리당의 그 전 의원이죠. 그리고 또 태권도 올림픽의 영웅이 됐던 문대성 전 의원. 근데 이 문대성 IOC 선수위원이 그 임기 완료를 1개월 앞두고 지난 27일 IOC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IOC 위원은 아니고 이제 IOC 선수위원이죠. 근데 이런 선수위원들까지 뭐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될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그것도 제가 뭐 IOC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IOC 위원들 경우에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의 그러한 뭐 청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요구되는데 이거는 좀 결격 사항으로서 좀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직무 정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위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8년이거든요.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 선수위원이 됐으니까 요번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불미스럽게 이제 하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요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대성 선수하고는 우리 학교 교수죠. 교수였죠. 예. 근데 같은 과 교수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고 여기 이제 태권도학과 교수였고. 그러니까 최대 단과대 교수. 그럼 또 하영주 선수도 하영주 선수가 지금 저희 동아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학장이고요. 그러니까 하영주 교수와는 같은 층에 있고 문대성 교수와는 이제 한층 이제 위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문대성 씨는 이제 사실 그때 논문 표절 문제가 나왔을 때 4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후보 사퇴하라는 여론들이 막 빗발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후보를 사퇴하고 학교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가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저 친구는 진짜 정치를 하고 싶었나 보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4년 폼 잡고 40년 백수한다. 그래서 참 그게 빛 좋은 개살구고 또 젊은 친구인데 학교에 사표를 낼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가는 거 보고 그만큼 뭐 권력이 국회의원 해라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40년 백수라는 얘기 듣고 지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저의 미래에 대해서 4년도 안 해보고 사시는 백수입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이제 문대성 그 씨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정치를 앞으로 또 계속 할지 뭐 학교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이제 학교와의 인연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앞으로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건 뭐 제가 뭐 알 수도 없고 뭐 그냥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전 뭐 그 정도 이 이야기를 굳이 좀 했으면 했던 게 스포츠 스타가 사회에 그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하영주 교수나 문대성 전 교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그 이 대우를 받고 잘 그 사회로 편입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극소수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요? 이런 그 스포츠 스타들이 이런 좋은 그 직장으로 그다음에 좋은 사회적 그 진출을 했던 것들.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메달도 따고 대학에서 교수가 된다는 거는 극소수죠. 그렇죠. 극소수죠. 극소수죠. 그럼 이제 그 금메달리스트들은 대부분 뭐 하고 살까요? 연금 받는다고 하는데 연금 뭐 많아봐야 100만 원. 주로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금메달이. 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치, 감독,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요. 많죠.
축구, 농구, 야구 같은 거는 뭐 좀 걔도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인기 종목들은요 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스포츠의 문제죠. 팀이 없으니까 그 감독 코치 자리가 가지고도 서로 또 싸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필드 하키 같은 경우, 핸드볼 같은 경우는 진짜 국위선양 많이 했고 이 선수들 진짜 국가를 위해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시청팀 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고 뭐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고 그 팀도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우생순 많이 보셨죠? 제가 어제 다시 봤어요. 감동적이죠. EBS에서 다시 틀어줬는데 어제 다시 봐도 가슴이 아프고 감동적이면서 가슴이 아파요. 네.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서는 아깝게 역전패했습니다. 근데 특히 여자 운동 선수들 경우에는요,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회 최빈곤층으로의 추락이에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집이 좀 먹고 살 정도가 아니고, 거기 보면 우생순 경우에도 오미수 뭐 30대 중반에 이제 생계에 뛰어들었는데 은퇴하고 다시 불려간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 히트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적이다. 4년 후에 다시 도전해라. 막 이런 댓글들을 다시는데 그거 할 소리가 아니죠. 나이 40에 또 뛰란 얘기야? 지금 뛰고 있어요. 골키퍼. 아 그래요? 골키퍼 오영란 선수인가요? 그 선수는 이번에도 그 러시아전에서도 나왔어요. 45세인가 그렇다. 어쨌든 최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차피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쉽지도 않지만 또 이제 운동 선수들 경우는 이제 사회 진출했을 때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장사밖에 없고. 근데 부모님이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진짜 뭐 노점상도 남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만 했던 이 여자 선수들 경우에는요, 운동을 관둔다는 게 사실은 사회 최빈곤층으로의 추락과 거의 동일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들은요, 이런 얘기하는 감독들도 있어요. 팀이 해체되는 경우에 그게 우생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감독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그게 그 감독이 선수들 모아놓고 야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 볼 테니까 너희들 희망을 잃지만 내가 직장 알아볼게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가 제 제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정말 충격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후라이팬으로 내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팀이었는데 감독이 마지막 그 눈물의 파티를 하면서 너희들 우생순 얘기랑 똑같이 해요. 너희들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해. 내가 너희들 취직 자리 알아봐 줄게. 그다음에 한마디가 추가되는데 너희들 근데 제발 술집은 가지 마라. 실제로 많이 간다는 얘기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태릉 선수장 가면 그 숱한 대표팀 감독 코치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그렇죠? 여자 팀 감독을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다 남자가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 선수들 남자들 이 꿈은 다 감독되는 거예요. 은퇴하면 꿈이 다 감독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쪽이 치열하잖아요. 서로 되려고 하지. 여기서 이제 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애들이 다 여자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프로 농구 있죠? 여자 농구 있죠? 배구 있죠? 그렇죠? 다 쟁쟁한 선수들이잖아요. 다 프로 선수들인데. 근데 감독은 다 남자예요. 어찌 보면 여자 농구, 여자 배구가 남자 농구, 남자 배구보다 성적이 더 국제 무대에서 성적이 더 낫습니다. 그렇죠. 더 좋아요. 여태까지 보면. 이번에 그렇죠? 남자 배구는 나가지도 못했네. 그런데 감독은 다 남자가 해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은 오케이 너희들 운동도 시켜주고 대표팀도 시켜주고 그래 뭐 대학도 보내주고 뭐 메달 따면 연금도 주고 다 해줄게. 대신 직업은 안 돼. 직업은 다 남자 거야. 그러면 감독은 그러면 남자가 하고 그러면 코치는 그러면 여자를 얼마나 쓸까? 감독은 남자가 하고 코치는 남자가 하고. 그러니까 감독도 남자가 하고 코치도 남자가 해요. 나는 그래도 여자 팀이니까 코치 한 명 정도는 여자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요? 여자 농구, 여자 배구 다 합해서 따져 탈탈 털어도요. 여자 코치 제 생각엔 5명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은 운동에서 은퇴를 하면요. 그냥 폐기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너무 좀 우울합니다. 예. 예, 참 이렇게 오늘 또 정희준 선생님 모시고 올림픽과 스포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참 아주 생생한 현장의 육성으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마치기엔 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올림픽 주간이잖아요. 그래도 이번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올림픽에 정말 진정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너무 또 올림픽의 정치 경제학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보단 이번 올림픽에는 이런 좀 종목 또 뭐 이런 또 경기 이런 팀 좀 한번 좀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요번에 우리 선수들 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 그리고 은메달 딴다던가 뭐 예선에서 탈락해서 뭐 메달을 못 따는 선수들 경우에 자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뭐 운이 좀 안 따랐네요. 뭐 이 정도가 돼야 되지. 그 마이크를 앞에 대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할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뭘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그 올림픽 나갔으니까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즐기고 좋은 경험하고 오시기 바라고 국민들도 응원하시고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요. 저는 요번에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오는 게 금메달을 좀 너무 많이 따서 문제이긴 한데 그 펠프스 선수 있죠. 미국에. 수영 31살이에요. 31살. 또 요번에 또 메달을 또 땄는데 30 넘어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선수. 또 수영 특히 수영 종목에서 20대 초반이면은 이제 전성기가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참가에 의의를 두고 어떤 정말 스포츠 정신을 추구하는 이러한 선수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저는 스포츠가 너무 미디어 스포츠, 상업 스포츠, 프로 스포츠, 보는 스포츠 쪽으로 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스포츠는 하는 스포츠, 즐기는 스포츠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대학 가려고 운동하고 감독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운동하는 애들이 너무 많죠. 외국 가보면은요, 운동하는 시간은 특히 아이들에게는요, 칭찬받는 시간이에요. 재밌는 시간이고 어른들한테 칭찬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신나서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어른들은 또 그런 아이들과 같이 또 뛰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가족에도 행복해지고 지역 공동체가 더 활발해지고 이런 게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 검투사 양성소처럼 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잖아요. 지하에 검투사들을 가둬놓고 그리고 한 5-6명 또는 뭐 10명 정도를 똑같은 숙소에 몰아놓고 지들끼리 싸우든지 밥도 거기서 같이 먹고 했다가 시합 있는 날 밖으로 내보내주고 관중들한테 함성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양성하고 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떠오르면서 아까 검투사 양성과 같은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러한 답답함들이 확 또 저는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한 체육인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광대다. 그냥 서커스단의 어릿광대처럼 한번 나와서 박수 받고 들어가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래서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때뿐만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스포츠 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운동하는 애들 다 저렇지 뭐 이렇게 제발 보지 마시고요. 정말 게시판 댓글이라도 한번 달아주시고 해서 스포츠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밝고 맑은 행복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좀 올림픽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리우 올림픽에 대한 얘기부터 올림픽 그리고 스포츠 전반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동아대 체육학과 정희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 올림픽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